2000년 9월 9일 충북 청주시 우암동. 당시 CCTV도 없고 밤 시간이면 특히 통행량은 더욱 없으며 가로등 불빛조차 없는 굉장히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오전 6시경 산책을 하던 한 아주머니 눈에 이상한 형체가 발견됩니다. 주차된 트럭 앞 인도와 도로 사이에 알몸으로 버려진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엔 피해자 것으로 보이는 옷, 속옷류들이 함께 발견이 되었는데요. 모두 다 뒤집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주 미용강사 살인사건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용의자로는 당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전 남자친구, 비면식 관계로는 당시 청주 지역의 무서운 연쇄살인마 안남기, 만약 이들조차 아니라면 어둠 속에 가려진 제3자가 존재합니다. 정말 범인은 안남기가 맞을까요? 판결문에서 보여진 그의 범행 수법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와 현장에서 보여진 흔적으로 범인의 심리 상태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토요일 사건 팩트, 청주 미용강사 미제 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일단 범인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기에 앞서서 피해자가 남긴 그 흔적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섹션은 피해자 A씨의 당일 행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2세 A양은 2년제 졸업 후 미용 강사로 취직을 하게 되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회식에 참석합니다. 당시의 날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9일 이후부터는 쭉 쉬는 연휴였던 것이죠. 2000년 9월 8일 금요일 1차와 2차를 청주에 있는 번화가에서 함께 회식처럼 술을 마신 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집에 간다며 자리를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확인되는 건 통신 내역이었는데요. 2000년 9월 9일 새벽 12시 31분쯤 곧 고향에서 보게 될 친구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기록이 확인되는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길가에 찻소리가 되게 많이 났다라는 기억과 함께 갑자기 누군가를 만난 듯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얘기하며 급히 끊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통화는 약 10분 후인 2000년 9월 9일 새벽 12시 46분 바로 발신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요. 문제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잠에 들어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로부터 5시간 정도가 지나 그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게 겉으로 알려져 있는 모든 기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 이 내용에서요, 피해자의 당일 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3가지가 유추됩니다. 바로 이동 동선과 관련된 부분이죠. 함께 이동 동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일의 행동은 평소 일정인 직장, 그리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이 이동 동선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루틴, 즉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이날은 회식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이나 집 근처에서 납치를 당한 게 아니라면 그 이외의 동선은 아무리 아는 사람, 즉 면식관계라 하더라도 당일에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회식하고 어디로 집으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니 말이죠. 즉 당시 통화 내용 및 문자 내역에서 일정을 물어본 사람은 따로 없으므로 면식관계라면 아마 집 근처에서 범행 피해를 받았을 확률이 높아지고, 비면식관계라면 회식 장소에서 집으로 가는 그 모든 동선이 범행 피해 장소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둘째, 통신 기지국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당시 이 중앙동 번화가 쪽이죠. 이쪽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2시 31분 발신 장소가 회식 장소 근처였고요. 약 3분에서 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분명 걸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요, 12시 46분쯤
피해자의 집 근처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거리가 2.5km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2세의 여성 피해자가 술을 먹고 좀 취한 상황에서 2.5km를 걸어갈 때 몇 분 정도가 걸릴까요? 막 뛰어갔다면 숨을 헐떡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도보 2.5km를 평균적으로 1km의 거리도 빠른 걸음이어도 6, 7분입니다. 그러면 분명 10분 만에 집 근처에 도착했다라고 보여지면 차량 탑승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시 31분 회식 장소 근처에서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할 때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말로 끊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걸어가는 장소에서 자동차 소리가 많이 났다라는 건 큰 도로, 즉 대로변 주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급히 끊었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차량 탑승의 확률과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면식관계인데 우연히 만났다. 뭐 그 전에 문자를 해서 나 몇 시에 데리러 와? 이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으니 우연히 만난 거라면 어떤 통화일까요?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가 이러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 내용이라도 들어갔다면 아는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피해자 본인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찾고 있거나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잡혔다면 좀 이따 전화할게, 나중에 통화해 라고 하고 끊을 수 있다는 상황. 자, 큰 대로변에서 집에 가면서 신경 쓸 수 있던 건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행동보다는 택시기사일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택시 탑승에 대한 어떠한 결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우리는 확인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택시를 탔다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목적지 근처인 집 근처로 갔다. 근데 무슨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 가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 바로 뭐냐면 통신 내역 수사 결과 집 근처에서요, 약 9분 정도 신호가 머물렀습니다. 분명 그럼 집에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집에 들어간 흔적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명 물리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는 사람보다는 기다렸던, 잡았던 차를 탈 확률이 높고 도착해서 전화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피해자의 발견 위치와 당시 상태가 어떤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시신의 부검 결과가 조금 잔혹스러웠습니다. 첫째, 음식물이 절반 정도 소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 추정 시간이 새벽 1시에서 2시, 즉 아마 집에 거의 도착했을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목에 무언가를 걸어놓은 흔적이 보입니다. 목을 졸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에서 좀 이상한 특징이 뭐였냐면 목을 조르고 죽였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가슴 부분에 열창이라는 게 존재했는데요, 날카로운 흉길 같은 걸로 가슴을 3번을 그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편 가슴에는요, 치흔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치흔은 이빨 자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살짝 물었을 때 나오는 이빨 자국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문 흔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훼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음부를 자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분명 예리한 흉기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이 따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 예측은 어렵지만 어쨌든 날카로운 도구다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심하는 건 성범죄라는 것, 즉 성폭행을 했겠지라고 의심이 가지만요, 유류품 그리고 시신에서는 정액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타액도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류품을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완전 다른 곳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확인이 됐던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시신 발견 장소는 회식 장소와도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위치인 이곳입니다.
도대체 저곳에 왜 갔지? 어떻게 갔지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장소였던 것이죠. 거의 집에서부터 시신 발견 장소까지는 3km입니다. 걸어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당일 밤에 새벽에 비가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범행 장소, 즉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장소가 꼭 시신 발견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이동 동선에 대한 게 있었으니 말이죠.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건 사라진 유류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라진 유류품 중에 첫 번째는 핸드폰, 두 번째는 지갑이었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휴대폰은 8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요. 지갑은 꽤 멀리 떨어진 모 아파트의 맨홀 하수구에서 발견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 범인은 이동시키는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겠죠. 차량을 갖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범행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건 자동차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르고 이동해서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여기서 무언가 전문가분들은 이상한 점을 하나 꼬집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왜 저렇게 두고 왔을까요? 자,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근데요, 옷이 찢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상대방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해서 옷을 강제로 벗기면 어딘가 늘어지고 찢어지고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벗겨진 모든 옷은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벗겨졌다는 건 누군가 잡아서 그대로 벗긴 겁니다. 옷부터 속옷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구두까지 말이죠. 전부 다 벗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저항은, 즉 반항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노려보면 처음 피해자는 분명 반항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곳의 상처들이 몸에 먼저 남게 됐고 예상과 다르게 사망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목적 달성을 성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게 됩니다. 가학적 행위. 예를 들면 치흔을 남기거나 아니면 칼로 긋는다거나 아니면 시신을 훼손한다든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이게 목적성이 이쪽에 있구나. 좀 변태적 성향이라는 사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겠구나 정도로 보여질 수 있는데 여기가 또 이상합니다. 시신 처리가 매우 허술했다는 점인데요. 지갑과 휴대폰을 멀리 갖다 버렸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갑과 휴대폰을 멀리 갖다 버렸다는 건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한 부분을 감추고 싶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불편한 행동을 멀리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따로 쓴 현금이나 카드가 내역은 확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시신을 버리게 되면 당연히 지문 체크만으로 신원이 바로 조회가 될 텐데 자기가 그렇게 대로변에 놓고 가면 다음날 분명 발견이 될 텐데 그걸 알면서 왜 굳이 신원을 감추는 행동을 했을까? 이상하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자, 물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한 분들께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비가 내렸다. 유류품을 마치 던지듯이 무언가 뿌려놨다. 새벽에는 거기가 잘 보이지 않았을 확률이 있다. 좀 떨어져서 놨으니 말이죠. 혹시 핸드폰과 지갑을 제3자가 주웠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가다가 다른 곳에 버린 거 아니냐라는 유출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놓은 것 대비 그 행동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언가 그 행동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거나 구매를 시도했다는 내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은 다 제외해놓고요. 당시에 범행을 할 수 있었던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은 없었지요. 자신의 차량이든 어느 공간에서든 범행을 저질러도 크게 개의치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과감없이 저지른 범인이지요. 자, 어느 정도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용의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용의자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만약 정말 모르는 사이에서 비면식범이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면 택시를 탑승했을 것이다. 그리고 택시를 태우고 가서 그 이후에 범행이 발생됐을 것이다. 사건 발생 13일이었던 9월 23일 이 근처에서 강간 미수 사건이 발생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집에서 딱 500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강간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쳤다. 바로 그 사람은 청주에서 연쇄살인을 일으켰던 바로 안남기였습니다. 2009년, 2004년, 2010년 이렇게 3건의 살인이었죠. 자, 안남기의 범행 패턴에 대해서 알려진 게 뭐냐면 인적이 드문 장소에 유기장소를 선택했다. 범행을 굉장히 신중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폭행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과도를 갖고 다녔다. 경부 압박 질식을 했다.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이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사실 궁금했습니다. 정말 안남기가 이 사건과 관련되었을까라는 의문점이죠. 저희는 판결문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1999년 8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모 택시회사에 입사해 택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28일에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3년이 채 되지 않은 2003년 6월 30일 가석방됐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9월 9일 그 사건을 일으키는 시점에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도요, 대리기사 일도 했고 시설 보수업체 직원 생활도 했는데 항상 범죄가 일어날 때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을 때만 이런 연쇄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건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자, 일단 안남기는 발기부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약간 상황적으로 오락가락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2004년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새벽 12시 1분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하복대 유흥지역에서요. 홀로 서 있는 한 여성 22세 전모 씨를 발견합니다. 가서 왠지 노는 사람 같아서 드라이브나 하자라고 유인을 해서 뒷좌석에 태우고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안남기가 범인이라면 이 이후에 어떤 범인 행위를 저질렀을까요? 뒤에 가서 칼로 위협하고 조용해, 죽일 거야. 그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뭐 이런 식이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부모 사내에 가서요.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합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 아 그래? 그러면 PC방이나 가자 라고 하고 둘이 함께 흥덕구에 있는 PC방에서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새벽 3시경 안남기의 집으로 갑니다. 안남기의 집으로 가서 그 안에서 성범죄를 일으키게 됐는데 정확히는 뭐 자기는 합의하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번에 걸친 성관계 도중 당시에 피해자가 어떤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안남기는 거기에 너 너무 남자 쉽게 만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화를 내며 자기가 나가겠다, 오빠들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얘기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새벽 4시에서 5시경 옥상에 있는 나일론 끈으로 무릎, 손 모든 것들을 다 총총 묶고 다시 한번 감아 묶고 또다시 이불을 감싸 묶은 뒤 멀리 갑니다. 충남 연기군까지 가 조천변의 시신을 유기합니다. 이게 바로 안남기의 첫 살인에 대해 인정된 패턴입니다. 자, 물론 이 내용만 들었을 때요, 우리가 아까 알고 있던 것과 매우 다른데? 라는 생각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2004년 사건입니다. 2000년 9월 9일에 발생한 사건과는 무언가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확인된 게 있습니다. 2009년 9월 21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트 앞에서 40세 김 씨가 뒷자리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에 12시 15분경 간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까지도 피해자는 일어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요,
물건들을 갖고 와서 억압하고 묶어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강취합니다.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비밀번호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현금 지급기까지 찾아가는 모습도 보였지요. 그렇다가 12시 40분경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무언가 격렬한 저항을 시작했고 안되겠다라는 생각에 종이봉투를 감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질식에 의한 사망을 일으킵니다. 9월 23일 상당구 장평교 아래 무심천변에 가서 결국 여기 있는 비닐만 제거하고 시신을 감싸 유기합니다. 자, 그 다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물론 겉으로 보이는 패턴은 분명 다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행동, 성적 행동이 발현이 안 됐을 때 다른 쪽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2000년 사건보다 그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오고 늘 과도는 갖고 있었지만 살인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 어떻게 보면 조금 행동 패턴이 다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죠. 분명한 건 첫 번째 살인은 집에서 목을 졸라 죽였지만 그 다음엔 목을 감은 게 아니라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질식하게 해서 사망에 이른 겁니다. 과연 이 모든 패턴들이 동일할까라는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안남기가 체포된 이후에 청주 이쪽에서는요, 더 이상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연쇄적인 강간, 강도 행각에 대해서는 안 남길 확률이 높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럼 만약 안 남기와 패턴이 같지 않다면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당시에 그런 피해자에게, 22세 여성에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은 단 이 한 번만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일 수 있죠. 그 사람은 누굴까요? 비면식범이라고 행동하기에도 좀 어설픈 면도 있지만 성폭행을 실제로 저지른 것도 아니지만 다른 이상한 행동, 즉 복수적 행동을 했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갖고 있던 억압되고 화난 부분을 약간의 표현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항이었죠. 자, 물론 저항이 상대방이 저항한 걸 수도 있고 둘 사이에 폭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 몸, 등, 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있었거든요. 그럼 누군가와 만났을 때 약간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당시에 피해자는 꽤 만취 상태였거든요. 누구를 만났던 걸까요? 여기에 안에 보여지는 또 다른 용의자가 누가 있을까요?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에게 용의선상에 제일 먼저 올라온 건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건설 일을 하고 큰 차, 트럭 같은 걸 몰고 있던 남자였죠. 먼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집착 증세를 보였던 한 남자가 존재했습니다. 그 남자는 피해자의 집도 알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날 진술은 낮에 친구를 만나고 집에 5시에 와서 9시에 영화를 보고 10시에 엄마랑 통화하고 24시 밤 12시에 잠을 자고 다음날 9시에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함께 술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던 것까지 확인됩니다. 12시쯤 헤어졌다라는 표현인데 그 장소가 피해자가 있던 집 그 근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남자는요 지금까지도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당시에 그냥 집에 가서 잤다. 나하고 술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가 왔을 때도요, 아, 그 미제 사건인가요? 라는 말, 엄마한테는 그 사건 범인 잡혔대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범인인 걸까요? 하지만 이 남자가 범인으로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존재했습니다. 당일에 입었던 청바지를 혈흔 검색을 해봤는데 어떠한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분명 혈액이 묻어 있어야 됐는데 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발생 한 달 뒤에 검사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범인일까요? 사실 안남기가 범인이라면 한 가지 명확한 힌트가 있었을 겁니다. 가슴에 남은 치흔, 이빨 자국이죠. 이빨 자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파인 모습에 대한 홈의 시그니처입니다.
이빨 자국으로 범인을 체포한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안남기의 이빨과 따로 대조를 한 게 정말 아닌 걸까요? 대조를 했는데 같지가 않았던 걸까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범인을 가깝게 잡을 수 있지도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남길까요? 아니면 전 남자친구일까요? 그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제3자가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내용에서 완전히 모르는 제3자가 이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 거면 이상 성도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 연쇄범죄자가 있었을 텐데 라는 건데 없었고요. 유독 그런 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게 안남기였는데 안남기의 범행 패턴하고 사실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한 행동,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텀이 많으니까. 근데 그 텀이 많았던 건 안남기가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남기가 항상 범행을 저질렀을 시점은 택시회사에 들어갔을 때였고 그 전후에는 다른 게 없었거든요. 물론 없었던 건지 밝혀지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근데 안남기와 관련돼서 이게 그거겠지. 뭐 예를 들면 당시에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막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니까 마음처럼 안 됐겠지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반항을 하거나 하면 때린다고. 그러니까 얼굴이나 뭐 이런 식으로 폭행을 하면서 기절을 시키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데 이걸 사실 그런 폭행과 관련된 건 따로 없었고 그냥 약간 몸싸움? 반항을 좀 했다라는 느낌 정도만 있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강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왔나라는 의심점이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 도리어 그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의 견해는 다르니까 그 전문가분은 망신을 주고 싶었다라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옷을 다 벗기고 밖에다 버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누구나 볼 텐데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 분노를 두 군데 표출한 게 성적 공간이었던 거예요. 가슴이라는 부분과 이제 음부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너무너무 이제 자기가 화가 난 부분?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훼손 작업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유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복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좀 넓은 범주로 얘기해보면, 보복의 느낌도 강하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만약에, 정말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때는, 대부분 이제 뭐 안남기 범행 패턴에서는 잠자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이잖아요. 졸려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뭐 좀 대범하게 하려면 자기가 아예 그냥 잡아놓고 한다거나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남기가 강간 미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 판결받을 때 살인 사건만 있던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얘기도 많이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풀어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목적이 1차는 성범죄고요. 2차는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항상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범행 계획을 했다. 왜냐면 동거녀가 있었거든요. 안남기가.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항상 범행을 이제 시작을 했고 항상 이제 칼을 넣고 다녔다라고 과도를 넣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치흔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치흔이 대략적으로 있었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대조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치흔이라는 게 명확하게 남았다는 게 아니라 있네 정도인데 그게 뭔가 라인이 명확하다거나 특이한 특징이 있다거나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아마 잡았을 것 같은데 분명 치흔은 맞는데 그게 막 너무 또렷하게 나온 게 아니라 얼핏 나왔다든가 그냥 뭔가 물었네 정도로만 확인이 가능한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패턴만 그 상황적인 모습을 만약에 그려보면 심리적으로만 그려보면 범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뭐 진짜 뭐 예를 들면은 집까지 오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 집에 왔는데 집 앞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된 상황에서 이동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춘재는 안 돼요. 이춘재는 그 전에 이제 청주에서 누구지? 자신의 처제죠. 그 사건 저지르고 이미 수감 중인 상황이라서, 네, 그거하고는 매치가 좀 시간적인 게 안 맞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당시의 위치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위치. 여기가 이제 어떤 장소냐면, 이 지리감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장소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불법 중차를 진짜 많이 하는 데래. 트럭들, 특히 이런 트럭들이, 이거 지금 2010년 거거든요, 로드뷰가. 이런 불법 주차를 되게 많이 하는 공간이라서 주민들도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여기였거든요, 그 장소가. 물론 택시기사가 여기를 알았을 수도 있죠. 근데 왠지 좀 의심이 간다라는 매칭이 도리어 그쪽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니까, 혹시 전남자친구 쪽 아니냐, 전남자친구가 원한을 가졌을 확률은 정말 없을까. 예를 들어서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지 않아서 찾으러 갔는데 예를 들면 남자를 만났다라는 걸 의심하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패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그 이후에 이게 만약 정말 사이코틱한 범죄자였으면 계속 이런 짓을 저질렀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걸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를 사건만 놓고 보면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면 이상 성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음부 부분을 훼손해서 가져갔다, 이거 트로피라고 할 거다. 분명히 누군가가 트로피라는 얘기를 할 거고, 트로피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일 거다. 그래서 그런 범행 패턴을 그 이후에 계속 저질렀을 거다.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그쪽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아마 좀 다른 쪽이 아닐까, 다른 뭔가 분노 표출에 대한 문제로서 행동한 게 아닐까라는 것도 있고, 사망 이후에 한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옷을 벗기면 강제로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난리가 나는데, 이건 그대로 했다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벗었거나. 근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벗어도요, 여러분, 저렇게 다 반대로 뒤집힌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반대로 뒤집힌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벗을 때 이런 모습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의 것을 벗기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불필요한 행동을 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필요한 짓을 한 거고, 그리고 한 가지 티가 나는 게 조금 있었어요. 한 가지가 티가 나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었어. 어디 갔냐면 이 유류품이에요. 이게 왜 조금 티가 나냐면, 신발을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머리맡에 놨대요, 옷에. 그러니까 신발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사실 이것도 되게 이상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처리하고 나서 밖에다가 시신을 두거나 할 때 유류품을 먼저 던진 거예요. 유류품을 다 뿌려놓고 그 위에다 시신을 던져놓고 갔다라는 느낌인 거지. 그래야 이제 그 시신 아래에서 발견됐으니까 먼저 유류품이 깔린 상태로 그 위에다 둔 거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러면 범인은 아마 이쪽에다 차를 댔을 거예요. 이쪽에 차를 대고 아마 발견한 트럭 근처 아닐까 싶거든요. 발견했던 게 트럭이었잖아. 이 트럭이니까 어디였지? 트럭이니까 이 트럭 밑에다가 시신을 넣어놔야겠다면 지금 오른쪽이나 왼쪽에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이런 장소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시신을 넣은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뿐이에요. 그렇게 두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이지만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했다라기보다도 면식관계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심이 좀 간다는 내용. 네, 그렇게 해서 내용까지 확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는 여기까지입니다.